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플러스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암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갑상선 암은 한 해에만 4만 2천여 명의 환자들이 진단을 받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이지만 5년 생존율이 매우 높아서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갑상선 암 중에서도 기존의 치료제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거나 치료에 실패하는 나쁜 갑상선 암이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요. 이에 오늘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 암 환자들의 치료 대안을 좀 살펴보고 또 이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참석자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지역 출신 전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고영우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고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원배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주로 갑상선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김원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장윤영 보건의료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영 기자입니다. 네. 자, 4분 모두 오늘 좀 활발한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립암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 발병률 1위가 바로 이 갑상선 암입니다. 전 의원님, 이 갑상선 암 환자 왜 이렇게 많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건가요? 그 갑상선 질환 자체가 사실은 여기 목이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기가 차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 목에서 숨이 넘어간다 할 때 여기가 바로 그 기가 차는데요. 그 현대인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는데 이 자살률이 높은 만큼 스트레스로 인한 암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또 남성보다 여성이 많잖아요. 네. 여성들이 많은 게 여성들이 사실 남성들은 좀 바깥에서 술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풀어요. 네. 근데 여성들은 가정에서 왼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리면서 또 자기 존재감이 어떨 때 상실될 때도 있고 이런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다 갑상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주로 많고 또 아무래도 이런 생활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갑상선 암에 영향을 주고 또 최근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워낙 높다 보니까 또 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기전이 자궁이 안 좋은 분들이 갑상선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것이 또 유방으로도 가고 이런 그런 기전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이 발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에만 흔한 건지 해외에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좀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해외 자료는 잘 안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이 한 갑상선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나. 갑상선 암 중에 여성 비율이. 여성 비율이? 예. 그래서 여성암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갑상선 암이 최근에 늘어나는 현상은 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이태리, 동남아에서 다 늘어났는데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발견되니까. 네, 다른 목적으로 CT를 찍는다든지 그런 식의 검진도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이 주로 표피에 있는 장기이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영상 검사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발견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암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저희 나라가 그런 현상이 더 심하다는 거는 뭐 그동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유독 암 검진 같은 게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부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희 나라 독특한 식이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만율
이런 것도 일부 관여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발병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뭐 국내에서 맞아요. 검진율이 높아서 발병이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것 그렇죠. 같아요. 모르고 사시던 분들이 알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 거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발달하면서 조기 암을 빨리 진단할 수 있게 건강검진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여를 했습니다. 옛날에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건강보험이 발달하면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검진율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식이습관입니다. 이게 식생활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야채 먹고 된장 먹고 뭐 이렇게 어쩌다 고기 한번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트랜스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시다시피 뭐 식생활 같은 게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암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40대 좀 중반에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어요. 뭐 튀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뭐 많잖아요. 피자라든가 우리가 또 영화관에 가면 뭐 팝콘 이렇게 해서 이런 게 굉장히 암 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갑상선 암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게 굉장히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도 상당히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갑상선암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간단히 질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갑상선암이라고 하면은 그 갑상선에 생기는 암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여포세포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세포를 차지하죠. 그 이외에도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C세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림프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암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포세포에 생기는 암, 그래서 분화암과 미분화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화암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가 유두암이라고 합니다.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유두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유두암이라고 하고, 갑상선암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분화암 중에서 또 여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는 좀 드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0.2% 정도 되는데, 갑상선암 중에서도 굉장히 예후가 나쁘고, 저희 인체에서 생기는 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나쁜 것으로 일단 진단이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수질암이라든지 림프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여포 세포에 생기는 분화암과 미분화암을 이제 보통 갑상선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포세포에 생기는 갑상선암이 이제 주로 대부분의 네네.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갑상선암의 종류도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무조건 다 착한 건 아니었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두암 같은 분화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은데 미분화암 같은 암은 또 굉장히 예후가 나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예후를 가지는 질환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큰 묶음의 이렇게, 이름일 뿐이네요.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갑상선암 환자 중에 좀 특이한 걸 한번 발견한 게 있는데요. 네. 갑상선암 환자가 있길래 제가 혹시나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라든가 이런 해조류를 좋아하십니까? 이랬더니 나는 그거 싫어해서 전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안 먹기 때문에 소금에다 요도를 추가를 해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도의 섭성에서에도 그게 갑상선 염증에 대한 암이라든가 이런 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도 있더라고요. 요도와의 상관관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요도를 먹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계란에서도 있고 우유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해조류가 제일 많아요. 해조류에 좋은 양질의 요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환자들한테 이렇게 제가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거는 우리 뭐 교수님 계시지만 치료나 약은 한 30%예요. 인체에서 70%는 자연 치료고 식이요법인데 운동이거든요. 자기가 운동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갑상선 자체가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막 덥다가 특히 갱년기 오면 막 갑자기 땀이 나고 확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먹는 게 미역국이에요. 네. 우리나라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난 뒤에 여성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피를 도와주면서 그 요도 성분을 추가를 해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 환자들이 제가 대다수 식이요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가 해조류를 싫어한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생활과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 왜 식이요법 갑상선 암 환자한테 꼭 이렇게 식이요법 많이 해주고 계시죠?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요오드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요오드 섭취가 특정 종류의 갑상선 암하고 약간은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은 갑상선 암, 아까 분화암이 여포암과 유두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은 그 약간 그 유두암이 좀 많고요. 여포암은 적은 걸로 돼 있고 요오드 섭취가 적은 지역은 여포암이 많고 유두암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오드 섭취가 유두암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설들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갑상선암을 발병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상선암 환자들이 요오드를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요오드라는 거는 되게 이제 그 섬유질도 풍부한 해조류 같은 데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드시면은 건강상에는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 환자들이 굳이 그런 거를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거.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요도를 많이 먹으면 악성 갑상선 암으로 안 간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요포암이라든가 밝혀진 바는 없는 거죠? 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갑상선암에 대한 뭐 특징들은 잘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 갑상선암을 알았거나 지금도 앓고 계신 분들을 꽤 흔하게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 기자도 뭐 갑상선암 환자 취재 많이 해봤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환자가 있을까요? 제가 갑상선암 취재를 많이 해보면 보통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갑상선암이 많이 발병되는 만큼 갑상선암 환자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갑상선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나 전이가 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그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제가 아는 50대 환자분들이나 뭐 젊은 20대 환자분들 중에도 암이 미분화해서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아서 대안될 수 있는 약들이나 치료 옵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가에서 보장성 좀 강화가 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갑상선암 그러면은 뭐 쉽게 완치된다, 착한 암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좀 나쁜 암들에 대해서는 또 환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갑상선암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떤 치료 방법이 주로 사용되나요? 네, 갑상선암의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98%가 분화암이기 때문에 분화암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화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입니다. 원격 전이가 없으면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 내지 85% 정도의 환자는 그 초치료, 그러니까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완치가 되고
나머지 10 내지 15% 정도의 환자는 경과 도중에 재발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수술로 해결되지 않는 원격 전이 같은 게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암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분화암은 독특하게 갑상선 그 여포 세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잘 섭취한다는 특성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이 촉진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이제 암 치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 요오드에 방사선을 붙여서 환자가 먹게 되면 그게 암세포로 들어가서 암세포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갑상선 암에만 적용되는 특이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끝난 뒤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낮춰야지 암 성장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를 낮추는 식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에 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고 굉장히 생존율, 그러니까 치료는 잘 되는 편이다. 분화 갑상선 암인 경우는. 아, 그렇군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그 생존율이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치료법이 좀 더 발달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과잉 진단의 그런 것도에서도 이제 잘 나타났듯이 저희 나라는 굉장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되는 비율이 높고, 저희 나라와 그 극명하게 대조되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하고 이제 유전적인 성향이나 환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암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상선 암의 사망률은 저희 나라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을 굉장히 보존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암이 있어도 한쪽만 수술한다든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 사망률이 높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암 사망률이 유난히 낮은 것은 조기 발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조기 발견이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율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뭐 착한 암이라는 별명도 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착한 건지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정말 치료가 쉬운가요? 다른 암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분화 갑상선 암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착한 암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화암 중에서도 10 내지 15% 정도에서는 결코 착한 암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분화암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에 가지는 암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저희가 다른 암과 거의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병기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병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병기를 나눌 때 갑상선암의 특이적으로 다른 암에서는 나이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섭취를 잘하기 때문에 원격 전이가 있어도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하고 퍼진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게 되는데 1기하고 2기의 경우에는 거의 5년 생존율이 100%고요. 네, 3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암이 갑상선 목 주위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 정도 되고 그다음에 4기, 그러니까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50% 정도로서 3기나 4기가 되면은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전이가 됐을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인 건 이게 경과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런 진행암이나 또는 전이암 환자들이 그런 그 진행암을 진단받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그런 전이 병변을 가지고 뭐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씩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사망률만 가지고 예후를 평가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에 발병하는 갑상선암의 98%가 아까 분화갑상선암이고, 분화갑상선암의 경우는 1차 치료로 뭐 수술이나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적용한다. 이러면은 생존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재발이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발 후에 이전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사성 치료 이후에도 치료가 듣지 않는 환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상선암이 굉장히 착한 암이고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병기가 높아질수록 또 전이 또는 재발이 될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그 치료를 급격히 낮아져서 방사성 요오드로도 치료가 안 되는 사례가 있고요. 이때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것들로 사용한다는 거를 의사분들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발이나 전이가 돼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10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암이 진행되고 전이가 심한 경우 또 재발된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요법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방사성 요오드 요법이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암 세포가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그 정상 갑상선 세포하고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요오드를 잘 섭취하거든요, 세포에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암이 오래되게 되면은 그 암 세포들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 생겼던 그 암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오래 지나거나 아니면 전이가 돼서 거기서 또 다른 그 성장을 하는 그런 암들은 요오드를 잘 섭취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띌 수가 있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하는 환자 수 국내에 좀 많은 편인가요? 뭐 데이터가 있나요? 어느 정도의 수인지? 저희가 이제 1년에 4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진단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 정도가 원격 전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정도 1년에 그 정도 되실 것 같고, 이 환자가 근데 다 불응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원격전이 있는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불응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00~300분 정도의 그 방사성 요오드 불응 갑상선암 환자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이 재발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 환자들의 아까 10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갑상선암이 물론 뭐 그 생존율이 높다라고 해서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대안은 없는 건지, 지금 치료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치료 대안은 없는지, 그들의 보장성 강화 어떤 방안은 없을지 함께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갑상선암에 대해서 정부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고 과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전에 저기 갑상선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0.2%.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요. 100.2%요? 예, 10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사망하는 율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 때문에 죽진 않는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갑상선암에 걸렸어도 일반 사람들의 사망률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치료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사선 요오드 치료 등의 불응인 뭐 전이성 갑상선암 이런 뭐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포함해서요. 또는 진행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일부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도 예, 지금 현재는 신약으로서 한 2개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뭐 특별한 지원책은 저희가 있을까요? 암에 대해서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계속 강화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로 등록하면 갑상선암도 본인 부담이 5%만 내고 또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어서 최대 506만 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치료가 어려운 이 갑상선암, 그러니까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하는 이런 갑상선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그럼 쓰이는 건가요? 방사성 요오드는 안 되고. 보통 이제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잘 듣지 않는 그런 암 병소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지 또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금방 증상을 일으킬 것 같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암 종양이 커져가지고 뭐 뼈 같은 데 전이가 있어서 그런 게 증상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 같은 걸로 해서 종괴를 태워서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로서 가능하다면은 그 수술이 물론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술로서 가능하다면은 절제를 또 재발의 병소라 하더라도 수술로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치료라는 게 전부 그 증상만 조절하고 어느 정도 암을 줄여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치료가 이제 전혀 효용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갑상선암 세포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들이 듣질 않습니다. 기존의 항암제들은 대개 그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써도 부작용만 심하지 암이 줄어들질 잘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그 대책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다행히 2년 전부터 그런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약제가 들어와서 현재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일부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쓰게 되면은 그 전이암에서도 병변이 더 자라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줄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방사선 치료, 고주파, 수술 이런 것도 쓸 수는 있지만 뭐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고, 그리고 원격 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약제, 항암제를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치료제는 잘 안 듣고, 그래서 새로운 신약이 그래도 개발이 됐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제들이 쓰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험 급여되고 있는 약제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라는 약이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약은 원래 신장암이나 간암에서 쓰이던 그런 항암 보조 2차 항암제인데, 갑상선암에서 그 3상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진행성 요오드 치료에 불응하는 그런 환자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이런 약제가 듣기는 하지만은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실제로 환자한테 썼을 때 암이 줄어드는 경우는 한 전체 환자의 2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급여가 되는 약제가 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성분의 약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하는 이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쓰이는 치료제가 그거 하나만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만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이제 급여되는 것 중에 이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에 이제 쓰는 약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요. 예, 있고, 또 이제 급여는 안 되지만은 이제 100대 100 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오드, 아까 말한 대로 요오드 치료나 전이성 갑상선암에 쓰는 약제도 이나 같은 경우 이런 다른 약제도 일부 본인 부담 100%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여는 안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는 이 항암제에 두드러진 경향이 표적 항암제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갑상선암 치료제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뭐 신약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런 환자들에서 시도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삼상 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개발한 약제인데 이라는 약이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는 그 기존의 소라페닙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물론 이제 두 가지 약을 같은 환자군에서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만은 비슷한 방식으로 행해진 두 가지 삼상 연구에서 기존의 입의 연구보다 훨씬 더 그 환자의 무병 생존율을 증가시켰고 암의 크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게 최근에 발표가 돼서 그런 약제가 이제 가용해졌고 저희 나라에서도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이제 보험급여는 그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환자가 부담을 하면은 처방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상당히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신약이 등장하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뭐 발표나 그런 기사가 났을 때 환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장 기자? 네, 핵심은 결국엔 많은 환자분들이 신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똑똑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회지라든지 외신이나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서 나에게 굉장히 적절한 약이 뭔지, 새롭게 나온 신약들이 뭔지를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가장 빨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핵심은 이 약가와 결국에 약효인데요. 약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문의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건 사실이지만 이 약값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항암제를 치료하는 암 환자분들에겐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암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암 치료가 아무리 국가에서 보장성이 95%라는 보장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암 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생존 막바지에 많은 돈을 투입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약이 나와도 이게 보험급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약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걸 의사분들에게 가장 묻는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들은 약값을 적게 부담하면서 보험급여가 되는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약을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모든 신약이 나오면 신약이 다 보험 등재가 처음부터는 못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각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과연 임상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 때까지는 그 임상을 할 때에 거치고 또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재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방 등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급여 상태로 많은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 우리가 7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해서 아주 돈이 없는 분은 그 120만 원 정도만 본인 부담을 하게 상환을 해줘요. 국가가 1년간 돈 썼는 상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많은 분은 500만 원 정도에서 상환을 해줘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약, 혁신적 신약이 나온 것은 금방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비급여로 쓰는데 환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어떤 걸 발의를 했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 병원에서 쓰고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 심평원에 다 보고하게 하고 그것을 비급여를 국가가 파악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 발의한 이유가 그 개정안을 발의해서 결국 환자가 집안에 환자가 있다는 그 부분만으로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에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파악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도 우리가 환자가 1년에 총괄 얼마를 부담하는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적게 상한선을 두서 그것도 적게 해주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 암 환자들이 새로운 혁신적 신약을 쓴다는 것만으로 가정이 파탄이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병원에서도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돈이 없어서 못 쓸 때 제일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이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약은 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신기술이 날마다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그 투약을 하고 연간 본인 부담금이 총액이 너무 많을 때는 부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국가가 좀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첨언을 하자면 일본은 사실은 모든 약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날 경우에는 바로 보험급여로 등재되는 게 현실이고요.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건보 재정이 16조 흑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많이 늘려나갔다고 한다는 거에선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암 환자분들의 체감하는 느낌에서는 조금 더 보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은 걸로 사실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약제 등재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식약처 허가가 나면 모두 보험에 등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부터는 선별급여 등재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식약처 허가가 났어도 이제 그 약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그 비용 효과성이 있는 약만 보험 등재를 시켜주는 성별 등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이제 식약처 허가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등재되는 게 아니라 그걸 평가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제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로 등록하면 이제 본인 부담률이 약 5%.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최대 506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좀 가난한 사람들, 좀 어려운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비급여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뭔가 보장성을 위해서, 환자들의 보장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는 이제 알고 있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 신약이 나오면은 뭐 경제성 평가도 하신다고 했지만 중요한 게 또 약효가 얼마나 있느냐, 그에 대한 경제성이 어떠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새로운 신약은 지금 현재 이제 허가받고 2015년 작년 10월에 허가받고 아마 12월 달에 신청한 약제가 있는데요. 그 약제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월등하다고 했지만은 그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비교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약하고 직접 비교한 게 아니라 이 약의 이제 임상시험을 거쳐서 단순히 비교해봤더니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이제 또는 이런 것들이 전의 약보다 좀 낮게 좋게 나왔지만은 그걸 근데 직접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생존율 개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약제나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올 약제나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 약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새로 나온 약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현재 있는 두 가지 다 그 3상 임상 시험을 거쳤는데, 그 임상 시험의 디자인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중 맹검으로 해서 투약군과 대조군을 쭉 비교를 하다가 만약에 의미 있게 병이 진행을 하면은 그 순간에 이게 위약인지 진짜 약인지를 오픈을 해서 그 시점에 그게 위약이었다면은 진짜 약으로 바꿔주는 그런 그 스위치 제도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생존율을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연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썼을 때 실제로 생존율이 개선되느냐 하는 거는 그
스터디 디자인 자체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에 그 질병의 무진행 생존율을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 그거에 있어서 기존의 약보다 새로 나온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등재된 약은 그 65세 이상에서는 그 생존율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약제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대1로 뭐 약대 약으로 비교하진 않았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을 살펴봤을 때는 기존 약제보다 이제 신약이 좀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이제 반응률에 있어서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올 신약이 더 효과가 개선된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직접 비교는 안 했지만, 다만 이제 최근에 개정된 이제 미국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우수했으면 새로 들어올 신약을 먼저 추천했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고 개별 환자 상태에 맞춰서 약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약제보다 월등히 낫다는 건 아니고 그 환자 상태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약제를 쓰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올 신약을 쓰든지,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을 쓰던 신약을 쓰던 환자 상태에 따라서 네, 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기존 약보다 무조건 신약을 써라 이런 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근데 아무래도 선택적인 면에서 기존 약은 이제 급여가 되고 또 신약은 아직 급여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마음껏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조금 환자의 부담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그 신약이라는 게 원래 신약이라는 게 하나 나오면 신약의 그 임상을 한 베드라든가 환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약이라고 해서 혁신적 신약이라고 해서 새로 나왔지만 그것이 유통되고 한 6년 정도 경과가 됐을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시판후 조사라고 하거든요. 약이 나오고 나서 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투여하면서 부작용 사례, 약물 상호작용 사례들을 보고를 받아보면 의외로 정말 부작용이 없고 간독성이 없고 정말 괜찮은 약이다 했는 게 나중에 치명적 간독성이 있어서 취소하는 약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처음 나올 때는 만능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시판이 되면서 환자들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부작용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것을 정부가 등록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계적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스터디 했을 때 몇 의 환자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임상 작은 걸 해서 조금은 낫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 너무 괜찮은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을 때도 보면 국회까지 와서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이고 괜찮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게 한 2년 있다가 치명적 사망률이 생겨가지고 취소했는 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임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못 해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하에 그렇게 이렇게 해주지 환자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환자 동의하에 그것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걸 개발했나 개발자가 또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이렇게 식약처에서 승인이 났는데도 이렇게 급여 등재가 좀 미뤄지는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세계적인 그 추세를 다 지금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렇습니다. 부분을 맞춰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맞췄을 때 OECD 국가 중에 보장률이 그럼 얼마나 되냐. 저희가 통계를 제가 취재한 적이 있는데 평균 보장률이 약 78%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적 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안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생존율이 높은 신약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 그 약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치료 옵션을 환자들에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는 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환자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암도 여전히 암이기 때문에 60, 70대 고령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를 보러 이제 의사분들한테 가면은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이게 비급여다라고 하면 부모들은 자식에게 미안해서 그러니까 효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식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내가 이 약을 치료를 하지 안 하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좀 더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장성 확대는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이 사실 적립금이 준비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이제 뭐 시민단체 요구도 있었고 환자들의 요구도 있어서 계속 보장성 확대는 우리가 계속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고 저도 이번에 국회 들어온 김에 보장 확대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환의 문제예요. 질환 상병병으로 해서 어느 상병까지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바이오 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오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1상부터 할 것이냐 3상부터 할 것이냐 제품이 다 됐을 때부터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많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비급의 부분들을 환자들은 굉장한 부담으로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까 그 환자들을 다른 측면에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 자기가 신청하지 않으면 파산했다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정책을 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비급여를 의사분이 상담을 할 때는 이런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자체에서 그런 걸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비급여를 물론 빨리 급여로 하면 좋겠지만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잠금 장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 말씀 따라 이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고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보험 약제과장인데 저희가 이제 2013년 이제 하반기부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몇 개 항목을 이제 이런 4대 중증의 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인데요. 여기다 약제를 등재시키겠다, 급여 기준을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약도 저희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등재 평가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경제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아까 저희 나라 이제 이게 굉장히 급여해줄 분들이 많으면은 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냥 갑상선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약을 쓸 만한 환자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제가 추산을 해보면은 1년에 아까 방사성 요오도 불응성이 200~300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 약을 써야 될 사람들은 한 40~5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 불응성이라 하더라도 빨리빨리 다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환자들에만 이런 약을 쓰는 거라서 그 약 자체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 증상이 없으면 또 환자가 쓰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환자에만 쓰기 때문에 그 기껏해야 1년에 한 몇십 명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쓰고 있는 이라는 약제도 그동안 갑상선 이런 환자들에서 치료가 전혀 대안이 없었던 상태에서 2년 전에 나왔던 약이라서 몇십 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환자들이 다 그 약을 거의 쓰고 있거든요. 쓸만한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을 쓰고 있는 전체 환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한 200~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저희 나라 전체의 환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새로운 약으로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신약에 만약에 보험급여가 안 될 때 실제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드는 건가요? 저희 나라가 이게 특이한 제도가 있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그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 중에서 5%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수가의
한 40분의 1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 보험이 안 되면은 그걸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4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더 그런 그 경제적인 부담을 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환자들 뭐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갑상선암의 신약 치료비로는 월 환자분들이 그 비용 부담이 월 한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일반 그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을 좀 해주면 적은 수의 환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해당 약제 추정 재정 소요를 보면요, 새로운 신약을 도입할 때요, 뭐 1차년도에는 한 60몇 억 들지만 2차년도 이상은 100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회사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한 약제에 100억이면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환자 수가 굉장히 적다고 그걸 했는데 감안했어요. 그 수를 감안했을 때도 현재 갑상선암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만 명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불응성 환자들에 한해서만 이제 이 약을 쓴다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 약은 급여를 할 때 그 불응성 환자거나 아니면 1차 치료에서 그 기존의 약이 안 들은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할 거고요. 그 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환자가 뭐 1년에 한 3, 4천 쓸 수 있거든요. 이 약에 대해서.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엄밀하게 우리가 쳐다보면 이 병이 이미 환자들의 암이 전이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체의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약을 써도 힘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암 환자들한테 제가 당신이 약값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을 하고 매일 운동을 1시간 이상 해라. 왜냐하면 이 갑상선 특히 체온 조절 호르몬이 이미 망가지고 다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약에만 의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갑상선암에서 치료되시는 분들은 치료가 잘 되지만 이게 계속 전이가 되는 분들은 어떤 약을 써도 사실은 힘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약이 들이다대도 그게 생존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럼에도 이제 그분들께 적용할 수 있는 또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럽고, 근데 그 약을 이왕이면 좀 환자들이 좀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회가 다 좋은데 꼭 약만이 다인 것처럼 우리 토론을 보시는 분들이 행여나 그 약만 쓰면 될 것 같은, 우리가 보통 아프면요 광고하는 모든 약이 자기 약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약들을 우리 교수님도 치료해보지만 교수님 말씀 안 듣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온갖 좋은 약 다 먹는다고 하다 보면 병을 더 키워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럴 때는 그 자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약이 만능이 아니다. 약은 30%도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신약이 나와도 그것은 그 전체적인 치료약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치료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약이 이제 신약이 나오면 다 들을 것 같지만은 제가 경제성 평가가 약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요. 기존 약하고 기존 약에 비해서 신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약의 효과라는 게 임상적 유용성, 아까 뭐 생존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그런 걸 기존 약보다 월등히 나오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사실은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월등히 낮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은 고가인데 쉽게 못 들어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름 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국회 안으로 못 들어온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약사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약국을 했습니다. 약국을 하고 환자를 받았는데 똑같은 감기약을 주는데 같은 성분이고 다 유효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감기약을 한참만 먹고 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일 가도 안 되고 일주일 가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 심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개인의 면역력과 체질의 그 건강 체질이냐 허약 체질에 따라서도 많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식이요법을 한번 가르쳐 드려요. 똑같은 약을 지어드리는데 식이요법을 안 지키신 분은 병이 심해가 와요. 그런데 식이요법을 지키신 분은 병이 나아서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나았다고 하는 분한테 혹시 내가 가르쳐드린 식이요법을 하셨냐고 물으면 안 했다는 분은 심해가 와요. 지킨 분은 잘 나았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 좋다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약사지만 약 좋다고 남용해서는 안 되고 환자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힘들으시겠어요. 간절하고 힘드시지만 언제나 약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식이요법 하시고 운동하시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으면서 하면은 치료가 잘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근본적으로 병에 대해서 강한 뭐 면역력을 갖추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이제 환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만의 노력만으로 좀 어려운 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 뭐 희귀 질환이나 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뭐 논의되는 사항들이 있는가요? 노력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아니, 우리 정부 기자가 얘기하셨죠. 정부의 대책이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희귀질환 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귀 난치 질환 같은 경우에도 뭐 진료뿐만 아니라 약제도 계속해서 이제 신약이나 이런 거 등재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약들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성암이라고 아까 이제 갑상선암은 사실은 정부에서는 여성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보는 여성암은 난소암이나 자궁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쪽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틴주를 이제 급여를 확대한 적이 있고요. 또 탁솔주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이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서도 아바스틴주를 좀 확대해서 급여 기준을 확대해서 이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마 교수님께서 좀 통계를 한번 나중에 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난소암이라든가 자궁암을 한번 제거하신 분들이 갑상선 암이 오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유방암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여성암의 형태라고 갑상선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나중에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 아마 재미있는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재난적이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파산되는 정도. 를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은 거의 지원을 못 받아요. 이게 비급여라고 해서 지원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비급여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너무 많아서 힘든 그런 데는 지금 이것도 똑같이 보험과 똑같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가급적 혁신적 신약이 왔을 때는 빨리 보험 등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게 너무 느려지니까 환자들도 기다리고 교수님들도 사실은 뭐 병원에서 박사님들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환자 부담 때문에 약을 못 쓰게 하는, 못 쓰는 이런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아까 갑상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불응성 갑상선암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급여 논의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셨어요, 과장님. 그죠? 이제 허가는 2015년 10월에 났고요. 이제
예. 이제 보험 등재 신청은 2015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관련 규정상 신약 등재 기간은 약 240일 정도 됩니다. 또는 270일 정도 되는데요. 근데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소요 기간은 신약은 281일, 항암제는 3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많이 이제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약사가 이제 자료 제출을 좀 미비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거나 또는 제약사가 자기 스스로 조금,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요 기간은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암 신약 등의 이제 보험 등재 기간을 좀 더 법정 기간으로 240일이니까 그 기간 내에 단축하고자 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사전평가 지원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이제 사전평가 지원팀이 구성돼서 좀 더 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고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 신약의 보험 급여 승인 기간이 좀 짧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면서 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ECD에서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 평균 보장률이 아까 뭐 78%에 불과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고령화 사회고 앞으로 이제 암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암이나 각종 그 희귀 질환에 대한 보장 급여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 평가나 이런 신약 등재 기간을 좀 단축해서 어쨌든 뭐 한 사람 가족들에게 뭐 60억이란 숫자보다는 저는 그 월 300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한 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을 비교했을 때 뭐 전체 건보 재정에 얼마 들어간다 단지 이렇게 숫자로 보기에는 그분들의 고통은 좀 굉장히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치료비를 위한 급여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외에 또 이 치료가 어려운 이 갑상선암 환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의견 있으면 좀 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그 암 자체를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도 필요하지만은 그 뼈 전이가 되는 경우에 그 IV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쓰거든요. 이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는데 유방암에는 되는데 갑상선암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게 이제 그동안 그 연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디케이션이 안 됐었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효과가 상당히 있고 그동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이 발표된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갑상선암 환자에서도 골 전이가 있는 경우에 IV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특허가 풀린 약이라서 한 제약회사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학회 차원에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좀 빨리 심사를 해주셔서. 이런 신청이 들어가면 네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과장님?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방사선 요등 치료가 불응인 경우에는 이제 쓰는 현재 약제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쓰는 본인 부담 100%로 쓰는 약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약을 써봤더니 좀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허가 초과 요법으로 쓰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IRB를 구성해서 요청을 하면 일단 허가 초과로 쓰시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그걸 급여로 하거나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그렇죠. 우리 수업 전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임상이 있는 것을 학계 차원에서 임상을 축적을 해서 신병원에 빨리 주셔야 돼요, 자료를. 주셔야 이게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만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한 분이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다고 약을 허가 사항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등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데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약이나 모든 게 등재될 때는
몇 년에 걸린, 심지어 7년, 8년 이렇게 걸린 임상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위험성이 얼마나 크냐, 유효성이 얼마나 크냐. 그래도 위험성이 있지만 유효성이 클 때 그것을 약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약이라는 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고 사망률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성이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암치료약들이 다 독약이지 그게 어디 아주 몸에 유익한 약은 아니에요. 암치료약을 먹고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방어가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능이고 꼭 좋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런 데이터를 신병원에 빨리 자료를 주시는 것이 그 환자 한 명이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청이 넘어왔을 때 좀 빠른 심사 또 빠른 그 평가를 좀 내려주시는 것도 심사하고 평가는 굉장히 빨리 하려고 애는 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그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빠른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청회 또 했습니다. 이번에 양성조 보건복지위원장이 특히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약들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해낸 약들이 좋은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허가가 너무 늦어져서 그 약들이 사장되고 없어지고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기까지 해서 이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했어요. 3개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가급적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줄여가면서 외국의 데이터라는 거는 요즘은 짧은 시간 안에 다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이제 환자들의 고통을 좀 줄여주는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장 기자. 또 앞으로도 뭐 갑상선암 관련해서 더 이제 여러 취재를 해볼 텐데 어떤 뭐 특별히 취재하고 싶은 분야 부분이 있나요? 일단 갑상선암이 여태까지는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었고 저도 여태까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뭐 과잉 진단 쪽에만 주로 포커스를 해서 취재를 했던 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갑상선암뿐만이 아니라 암 치료의 삶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암 치료에도 사회로 복귀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이고 또한 갑상선암 자체에서도 재발돼서 대안적인 아까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성이 얼마나 더 신약이 강화될 수 있는지 혁신 신약에 대한 진입 장벽이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각계 전문가들과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갑상선암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다면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예, 저희가 특별히 갑상선암만을 위한 보장 강화라보다는 이제 4대 중증 질환처럼 암 전반에 대해서 이제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개인 본인 부담이랄지, 그 다음에 특히 약제 같은 경우는 신약도 빨리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럼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우선은 의원님. 예. 우리 국민들이 의료비로 파산하는 일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또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만들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희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학회나 이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가장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하고 경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인지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 국민 3명 중 1명이 지금 암이고 그중에서 갑상선암이 사실 1위잖아요. 어쨌든 지금 암 환자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은 결국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암 포함해서 모든 암 치료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험급여 이슈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사실인데 정부와 국회나 이런 전문 의료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고과장님 예. 정리해 주시죠.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암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는 그 치료제, 즉 약제의 중요성이 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는 우수한 약들에 대해서는 뭐 허가가 나면 이제 신속히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대안을 좀 살펴보고 또 이런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전문가들과 나눠봤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좀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